트리하우스 공방의 거울입니다. 원숭이가 행패를 좀 부렸다네요. 두 차례에 걸쳐서 말입니다. 2012년 9월 4일 원숭이 소행,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번째 소행. 그래서 담요를 덮어둔답니다. この鏡はキャノピーロープ、ジップロックですね。それのテストの時にパッとこう横を見てやる鏡だったんです。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않더라. 사시사철 화렵수림의 색깔은 크게 변하지 않고 저 숲속에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들은 길가에서 놀기를 좋아하지요. 거울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은근히 원숭이가 거울을 깨주었으면 했습니다. 취재팀의 희망과는 달리 평정심을 크게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이 일대엔 거울이 많이 서 있고 자동차가 번쩍번쩍 광선을 반사하고 다니니 거울을 보고 꽥꽥 소리 지르며 길길이 날뛸 일은 없을 법도 합니다. 엄마, 뒤에 아무것도 없네. 이 일대 폭력배 우두머리. 우리가 원폭이라고 이름 붙인 녀석이 험상궂은 얼굴로 거울 침입자를 제압하려 합니다만 거울 뒤에 숨은 녀석도 없고 이럴 땐 현장 떠버리는 게 상수. 야쿠시마엔 사람 수만큼의 원숭이가 살고 있다 합니다. 일본 원숭이의 한 부류인 이 녀석들은 다른 지역 원숭이들보다 사나워서 싸움질하기가 일쑤이고 그래서 원포기처럼 얼굴에 험악한 흉터가 있거나 발을 절거나 하는 녀석들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이빨 보세요. 하품만 했을 뿐인데 원포기가 인상 쓰면 우리도 무서웠습니다. 좁은 섬에 워낙 많은 원숭이가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멀쩡히 잘 놀다가도 분위기 확 깨져버리는 건 예사이고 위험 인물로 간주당하면 미행 따라붙습니다. 무리의 수컷 중에서 가장 팔팔한 녀석이 여차하면 공격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입니다. 例えば屋久島の猿は比較的喧嘩が多いんですね。で例えば、他の場所金華山とか下北とか調査されているとこと比べて屋久島の猿は怪我をしていることが多いんです。指が1本なかったりとか耳が切れてたりとかそれは喧嘩をよくするので私たちはそういう怪我の部分を使って識別をします。 야쿠시마 원숭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손발이 유별나게 검다는 것이지요. 또 털이 유난히 길게 자란다. 겨울보다 여름에. 外見で言うと小さくて色も黒っぽくてあと毛がゴワゴワしてます。で一部には毛がゴワゴワしているのは雨がよく降るので雨弾きやすいようなコーティングがされているから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ね。 일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야쿠시마. 오죽하면 한 달 35일 비가 온다는 말이 다 있을 정도죠. 기다랗게 자란 뻣뻣한 털이 비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같은 포유류끼리, 그것도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 아주 머나먼 우리 친척들의 먹거리, 주로 뭘 드시며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원숭이는 철저한 채식주의자가 아닌가? 나뭇잎이나 열매를 주식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실 테죠. 우리 눈에 뜨이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입이 좀 고급이죠. 생선뼈 바르듯 잎새만 골라 먹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는 한 야쿠시마 원숭이들은 온통 열매에만 집중합니다. 이파리 따윈 거들떠 보지도 않지요. 허겁지겁 열매를 따먹는 것 같지만 저건 식사가 아니라 채집, 모아서 담아가는 겁니다. 아기를 안고서 열심히 열매를 따는 저 엄마 원숭이도 보세요. 턱 아래가 불룩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대개 씨가 딱딱한 견과류라 먹는데 시간 좀 걸리지만 꼭꼭 씹어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군요. 저런 견과류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이파리 대신 이빨을 혹사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죠.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만 커다란 곰도 저렇게 먹지요. 개미를 핥아먹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닥쳐올 인류의 식량난. 몇 가지 해답 중 하나를 지금 저 원숭이가 보여주고 있네요. 애벌레, 곤충 이런 것들을 식량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원숭이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겠지만 그들의 행위가 단단한 나무의 섬유질을 빨리 흙으로 분해시켜 숲을 기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금방 부스러질 것 같아도 만만찮게 딱딱하죠. 그 속에는 나무의 섬유질을 파먹고 사는 녀석들이 숨어 있고 원숭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곤충이나 애벌레를 찾아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키틴, 키토산을 공급해주는 맛있는 식재료 곤충.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곤충의 식량화, 집중 육성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 많이 하고 있으니 야쿠시마 원숭이가 이 분야에선 선진 창조의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셈이죠. 일본에서 원숭이 하면 교토 대학교. 교토 대학은 일본 원숭이 가운데서도 야쿠시마 원숭이 관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야쿠시마 학회 설립 총회가 있던 날 취재팀은 원숭이 관련 부스에서 대단한 횡재를 하게 되었는데 야쿠시마 원숭이는 이렇게 살고 있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바로 이분. 아이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시킵니다. 사와다 씨는 1년에도 몇 달씩 서부 임도의 원숭이들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바짝 붙어서 관찰하고 그 내용을 동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섬의 가이드들도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진귀한 모습. 사와다 씨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부분은 버섯. 야쿠시마 원숭이가 버섯을 먹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독버섯을 가려낼 줄 아는가, 원숭이도 독버섯에 중독되는가. 버섯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피고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연구입니다. そうすると1年間で67種類ぐらいのキノコを食べているってことが分かって、これは現在出ている研究の哺乳類全体でもそんなにキノコを食べている動物はまず世界中には存在しないので、現時点では屋久島のニホンザルが最も多様なたくさんのキノコを食べているってことになります。 엄마 원숭이가 무엇을 먹든 그건 그대로 아기 원숭이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 버섯이나 함부로 먹었다간 귀한 자식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 독버섯은 잘 가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독버섯을 손에 잡았을 때 먹기를 망설이는가, 독이 있다는 끼임새를 알아차리고 무슨 식으로든 검사를 하는가. 取ってる段階でどうも見極めてるっぽい。検査をせずにすぐ食べるものは毒キノコであることが少ないし、検査をする時っていうのは毒キノコである割合がすごい高いって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ただ毒キノコ自体をその検査で回避しているかっていうとそうじゃなくて、最終的にはちょっと食べてみて味覚と事前の知識で判断して毒キノコを回避しているっていう結果になりました。 사람에게 독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숭이도 중독이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민감하고 까다로운 연구가 아닐 수 없네요. 비가 많이 와서 숲이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버섯이 꽤 많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대가 길쭉하고 삿갓이 떡 벌어진 버섯은 아예 눈에 띄지도 않았고 새끼손가락 크기도 안 되는, 식용할 수는 있어도 크기가 너무 작아서 원숭이나 사슴이 거들떠보지 않는 버섯들만 보였지요. 대형 버섯이라고는 나무에 붙어있는, 너무 딱딱해서 원숭이 이빨도 어찌해볼 도리 없는 버섯들은 많았습니다. 먹을 수는 없어도 걸터 앉을 수는 있나 봅니다. 저런 이름이 붙은 걸 보면. 야쿠시마 취재 1년, 원숭이 빼고 나면 제주도와 닮은 점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버섯이죠. 최근에야 제주도에서 발견된 신종 버섯, 주홍술잔 버섯이란 학명이 붙었지요. 누가 지었는지 이름 참 잘 지어놓았네요. 연약하고 작지만 이런 버섯들이 나무의 섬유질을 분해해서 숲을 더 기름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지면 위로 불쑥 솟아오른 버섯은 원숭이와 사슴들이 다 먹어치우고, 높은 곳에 있거나 먹어봐야 배도 안 차는 작은 것들은 용케 살아남아서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생명의 신비를 가냘프지만 힘차게 노래하지요. 그리고 아무도 몰래 고목과 낙엽을 보드라운 흙으로 그 성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색다르고 진귀한 버섯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버섯 중 밤에 빛을 내는 버섯은 50종류. 그중 하나인 잡밤나무 등불버섯이 이 숲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고, 그 버섯을 보려면 우선 불을 꺼야 한다. 이것이 그 버섯의 균사다라고 보여주는데, 육안으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아주 약한 연두색이었죠. 일단 불을 다시 켰습니다. 버섯에 조리개며 거리를 맞추어야 했으니까요. 발광버섯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숨어 있었는데 그 크기 또한 작으면서 보색까지 띠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이 아니라 스틸로 찍어야 합니다. 5분 정도 노출을 주고서. 세 종류, 삿갓의 포자가 다 날아가 버린 녀석. 조금은 남아있는 두 형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친구를 표본으로 했지요. 저 버섯은 대낮에도 발광합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눈이 그걸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저 버섯을 빛나게 하는가?
보통 생물이 빛을 낼 때 쓰는 그 물질을 우리가 루시페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은 자연계에서 루시페레이스라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산화할 때 빛을 내게 되는데 우리들 눈에는 그 빛의 이제 색깔이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단 한 종류 화경버섯만 발광버섯으로 보고되고 있죠. 일본은 9종류나 있답니다. 버섯의 발광 현상은 촬영하기 어려웠지만 여러분 반딧불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버섯이나 이 녀석 발광하는 원리는 똑같다고 합니다. 짝짓기나 그다음에 의사소통 그리고 생존에 필요해서 이제 빛을 내게 되는데 애주름 버섯이나 화경버섯 같은 종류가 밤에 빛을 낼 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곤충들을 유인을 해서 곤충들 몸에다가 포자를 묻혀가지고 더 멀리 씨앗을 퍼뜨리기 위한 그런 그 생존 본능에서 나온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커다란 짐승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큰 숫사슴이 등장하는데 원숭이들을 괴롭히고 있네요. 얼른 나무에 올라가라고. 나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막 올라가려던 참이었어. 원숭이가 사슴 생각해서 나뭇잎을 떨구어 주는 걸까? 천만의 말씀. 열매가 매달리지 않은 계절엔 원숭이도 나뭇잎 위주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슴은 열매보다 잎을 더 좋아하죠. 야쿠시마 원숭이들은 입이 좀 사치스러워서 싱싱하고 부드럽지 않은 잎새는 밑으로 집어던지고 말지요. 그야말로 사슴에겐 이게 웬 떡이냐. 이 섬에서는 숫사슴끼리 왕자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암컷들이 티격태격 몸싸움을 벌입니다. 임신 기간이 되면 그 싸움이 더 잦아지고 강도 역시 더 치열해진다고 하네요. 원숭이들은 한 나무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수시로 이동. 불로소득에 재미 붙인 사슴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지요. 아주 작은 나달이라도 열매가 매달려 있다면 원숭이는 잎새 대신 열매를 먹습니다.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건져가는 게 쏠쏠하지요. 원숭이는 머리가 좋다 그렇게들 말하지만 야쿠시마에선 사슴이 더 영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잎사귀를 원숭이 시켜서 따먹고 있으니 사슴 머리가 더 영악하다, 사슴의 진화가 놀랍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란 것이죠. 일본 전역에 걸쳐 살고 있는 사슴들 중에서 야쿠시마 사슴은 그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뿔도 갸름하고 짧아서 도대체 숫사슴의 위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체중은 북해도 사슴의 3분의 1에 불과하죠. 야쿠시마 숫사슴은 체격이 날렵해야 합니다. 넓은 평원이 아니라 빽빽한 나무숲과 비탈진 경사면, 울퉁불퉁 아무렇게나 깔려있는 바위,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몸통이 커서는 불편하고 기다란 뿔은 더더욱 사는데 도움이 안 될 테지요.
이 녀석의 사라진 뿔은 수컷들끼리 싸우다 부러진 것이 아니고 아마도 무성한 나무가지에 걸려 망가진 게 분명합니다. 원숭이 뒤를 따라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사슴들은 아마도 이끼가 주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끼 뜯어먹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야쿠시마는 이끼의 왕국, 무려 600종류 이상이 온 섬을 뒤덮고 있지요. 야쿠시마 특산종만 16종, 세계 최대의 이끼 전시장입니다. 양치류도 1년 내내 무성하니까 사슴이 배가 고플 일은 없겠죠. 그래서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답니다. 매년 2,000마리 이상은 사살해야만 생태계 균형이 간신히 유지된다네요. 키 작은 식물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합니다. 네, 가시로 잎을 지키는 사막에서 낙타에 맞서 싸우는 식물들의 전략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슴이 원숭이 엉덩이에 코를 갖다 댑니다. 원숭이가 응가를 하면 사슴이 달려와 낼름낼름 맛있게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슴에게 부족한 그 무언가가 원숭이 배설물 속에 담겨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추측을 해보면서 흥미롭게 관찰했죠. 그런데 원숭이는 사슴의 그것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달콤한 잠,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죽어라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우리 인간 세계가 잃어버린 저 달콤함. 이 친구는 여기가 더 편한가 봅니다. 여기란 나뭇가지 위 임시 침대. 뒹굴뒹굴. 시간도 공간도 다 잊어버린 저 안락함. 먹는 거 말고 원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잡기입니다. 털을 고르고 이를 잡고 집단 생활을 하는 영장류는 불필요할 정도로 긴 시간을 날마다 서로 이잡기에 활용합니다. 더 이상 잡을 이가 없어도 이잡기는 계속되지요. 느낌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매우 생산적인 놀이입니다. 이잡기 놀이는 연중 쉴 새 없이 계속됩니다만 가을철이 되면 또 다른 스킨십. 짝짓기철이 돌아온 것인데 저 모습은 짝짓기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애정 표현입니다. 이 시기의 암컷들은 보다 많은 수컷들과 어울리려 하고 수컷은 그 반대, 암컷을 자기 곁에 붙들어 놓아야 하니까 수시로 애정 표현을 하며 한눈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춘기에 접어든 녀석들이 엄마 아빠 흉내를 내보려 하는데 기차 놀이가 그냥 망가지고 마는군요. 어느 사회에나 외톨이가 있나 봅니다. 스산한 바람 불수록 더 절실해지는 공감대. 떨고 있는 한 마리 원숭이의 고독한 모습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네요.
그러나 실존에 대한 인식은 혼자 있을 때 더 깊어지는 법이죠. 가을 겨울 구별도 거의 없는 서부 임도의 봄. 봄바람이 불면 원숭이 사회에도 새바람이 불지요. 싱싱하고 밝은 에너지가 용솟음 치는데 신생 원숭이들이 고개를 빠끔. 눈에 띄는 모든 게 신기하겠죠. 손에 잡히는 건 아무거나 씹어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빳빳하고 기다란 엄마의 털을 꽉 붙잡고만 있으면 찻길 건너는 연습 따위 아무것도 안 되고. 엄마의 감시망이 소홀해진 틈을 타 여기저기 싸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나 그리 멀리 가진 않죠. 이웃집 친구에게 마시를 가기도 합니다. 친구 엄마 다정히 대해주는 척하면서도 머리 쓰다듬어주는 손길에서 넌 우리 아들만 못해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형들은 노골적으로 막내 동생을 괴롭힙니다. 엄마의 시선이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얼른 엄마 머리 만져주는 형이 미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어린 새끼들이나 조금 위험한 곳을 갈 땐 엄마 배에 착 달라붙고 급하게 이동할 땐 서부의 인디안 용사가 안장없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듯 멋진 점프. 저 나이에 사람의 아이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강보에 쌓인 아이들을 떠올리며 새끼 원숭이에게 애정과 격려를 보냅니다. 하이에나도 펭귄도 원숭이도 이 세상 모든 어미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떠나가 버리거나 말거나 변함없는 모정. 우주 전체의 평화가 저 안에 서려 있는 듯합니다. どこの猿もそうでしょうけど、屋久島の猿は結構親子の絆が強くて、子供の猿が死んでも1週間10日骨になるぐらいまでずっと抱えて離さないですね。それはすごい絆だと思いますね。 교활하고 경솔한 인간을 가리켜 원숭이 같다고 하는 말, 이 엄마 원숭이 앞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암컷 원숭이는 2, 3년에 한 번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낙엽 한 장 입에 물고 나무 타기 연습하는 저 녀석. 문학성이 뛰어나 보입니다만 그건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그렇겠죠. 좋을 때다 신나게 놀면서 아빠가 어떤 포유동물인지 아빠의 권위는 어디서 솟아나는지 요모조모 잘 살펴보고 다른 집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좋을지, 나라는 원숭이는 어떻게 자라야 더 원숭이답게 더 원숭이의 본질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배우는 이동교실이
바로 엄마의 등이고 엄마는 선생님이죠. 엄마는 전 과목을 다 가르칩니다. 땅보다 더 소중한 나무 위에서의 생활. 어떤 걸 먹어야 하고 그걸 먹을 때 매너는 어때야 하는지 등등 전 과목에 걸쳐서 물론 1대1 밀착형 수업이죠. 우리 인간들이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 정겨운 엄마 교실입니다. 때가 되면 홀로서기.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울 때도 있을 것이고 자신감이 슬며시 솟구쳐서 이젠 엄마 곁을 떠나볼까 건방진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몇 달 사이에 부쩍 자랐네요. 유아티를 벗은 얼굴이 제법 그럴듯하게 손오공을 떠오르게 하고 자, 어린 원숭이들과 작별해야 할 시간. 숲의 정령들과 함께 편안히 즐겁게 안녕히 계시라.